Payment 씌워진 declined. 원문을 No, 바탕으로 and 모든 no. 배경과 인물, Try again. 문화적 요소를 한국적으로 완벽하게 Still 전환하여 declined. 원작의 모든 디테일과 감정선을 충실히 살린 새로운 버전을 지금부터 써내려가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생략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강민준이라는 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전 안의 서연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롭게 치솟았다. 마치 유리창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모델하우스 안에 흐르던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낮은 대화를 단숨에 꿰뚫었다. 정교하게 화장한 서연의 얼굴에 떠오르던 의기양양한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극도의 당혹감과 수치심이었다. 그녀는 직원 수진을 죽일 듯 노려보며 시선으로 그녀의 몸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다시 말해봐요. 동결이라니?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알기나 해요? 이건 한도 없는 블랙카드라고요. 나는 모델하우스에서 불과 두 블록 털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노트북 화면에는 내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오히려 내 정신은 더욱 도렷해졌다. 화면 속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이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내 입가에는 차가운 조소가 번졌다. 한서연, 당신은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했나?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당신이 직접 불을 지른 이 전쟁. 이제 내가 정산할 차례다. 화면 속 모델하우스 안의 모든 시선은 서연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샤넬 최신 컬렉션의 투피스 정장을 입고 한정판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었으며 손목에는 작년 결혼기념일에 내가 선물했던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온몸 구석구석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품위를 더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화려한 가면이 벗겨진 광대처럼 만들어 모두의 시선 아래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별장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위세를 떨치던 그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발짝 물러나 서연과 거리를 두며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직원 수지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했지만 말투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시스템상 이 카드는 합법적인 소유주께서 동결을 신청하셨다고 나옵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실까요? 말도 안 돼. 서연이 소리쳤다. 이 카드는 내 카드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준 거라고. 기계가 고장난 거야. 분명 기계가 고장났을 거야. 그녀는 소리치면서 수진의 손에서 블랙카드를 빼앗아 다시 여러 번 카드 단말기에 미친 듯이 긁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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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실패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뺨을 후려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서도 일말의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차가운 냉정함만이 내 안에 가득했다. 남편이라니. 그는 심지어 이혼 후 마지막 식사조차 나와 함께하지 않고 상간녀의 품으로 달려가 미인을 위해 돈을 물쓰듯 하는 연극을 펼치려고 서둘렀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자신에게 꼼짝 못하고 공주처럼 떠받들며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용서해줄 강민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이 보조 카드가 지난 8년처럼 영원히 그녀의 허영심과 욕망을 채워줄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틀렸다. 석 달 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서 발견한 것은 내 것이 아닌 남자 구두 한 켤레였다. 그때 내 첫 반응은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침실문 앞으로 다가갔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저급한 소리는 나를 순식간에 어rum자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아내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태로 본 적, 없는 교태로 본 적, 없는 교태로 본 적. 내게 형님, 형님 하며 헬스장 투자해달라고 졸라대던 박지훈이었다. 그날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본래 내 것이었던 그 집에서 물러났다. 아래층 차 안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날이 밝았을 때 나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추궁하지도 싸우지도 않았다. 심지어 전보다 더 잘해줬다. 나는 그저 묵묵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박지훈의 채팅 기록부터 그들이 미래했던 호텔 투숙 기록, 그리고 나 몰래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을 그녀의 개인 계좌로, 심지어 박지훈에게 직접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증거 하나하나가 내게 깊이 사랑했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여전히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내 돈으로 상간남과 흥청망청 지내면서 전화로는 내게 안부를 묻는 오스카 상감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바로 어제 그녀는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지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대의명분이라도 있는 양 우리 관계가 식었으니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싶지 않다며 기꺼이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너무나 진심으로 말해서 마치 정말 나를 위한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의 역겨운 연기를 보며 속으로 구역질을 참았다. 나는 그녀의 역겨운 연기를 보며 속으로 구역질을 참았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가 말하는 빈손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에 보여주기 위한, 연극에 보여주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그녀의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던 내가 이미 치밀한 함정을 파놓고 그녀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델하우스에서의 이 장면은 내가 그녀에게 주는 첫 번째 이혼 선물이었다. 화면 속 서연은 결국 카드 긁기를 포기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서서 분에 못 이겨 수진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사람을 깔보는 천박한 것.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네가 이 바닥에서 발붙일 수 없을 줄 알아? 수진의 얼굴도 차갑게 굳어졌지만 마지막까지 이성을 유지하려 했었다. 손님, 말씀에 주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시면 경비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감히.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나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과 녹음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즉시 터져나왔다. 강민준, 이게 무슨 뜻이야? 감히 내 카드를 동결시켜? 미쳤어? 나는 역게 웃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전파를 타고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서연 씨,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내가 내 카드를 동결시키는 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죠? 전화기 너머에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나는 서연의 얼굴에 떠올랐을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뭐라고? 네 카드라고?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강민준, 잊었어? 이 카드 처음에 나한테 줄 때 평생 쓰라고 했잖아. 그래요? 나는 놀란 척 반문했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우리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에 결혼 기간 동안 내 개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재산은 내 소유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던 것만 기억하는데요. 이 블랙 카드는 메인 카드든 당신 손에 있는 보조 카드든 명의는 모두 강민준이에요. 서연은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다. 강민준, 너 나를 속였어. 피 차이 반이죠.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내 돈을 쓰면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고 몰래 우리 공동재산을 빼돌린 당신의 행동에 비하면 내가 취한 이 작은 예방 조치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 말을 일부러 크게 말했다. 화면 너머로 서연 옆에 있던 순간 난 박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모델하우스 안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순간 경멸로 바뀌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일말의 공포가 서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악에 받쳐말했다. 강민준, 피 묻은 칼을 들이밀지 마. 좋게 헤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야겠어? 당장 카드 풀어.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좋아요. 나는 흔쾌히 응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마침 나도 당신의 결혼 기간 중 외도와 부부 공동 재산 불법 편취에 대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쓸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 가서 판사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한서연 씨가 어떻게 현명한 아내 행세를 하면서 동시에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감상하게 해드리죠. 너 파렴치한 인간. 칭찬 고맙습니다. 말없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 지금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괜찮다. 이건 겨우 에피타이저일 뿐이다. 그녀는 가장 큰 문제가 별장을 사지 못해 체면을 구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곧 그녀가 잃게 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변호사 친구 김태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잘했어. 방금 소식 들었는데 서연이 모델하우스에서 창피해서 도망치듯 나갔대. 그 제비 새끼는 핑계대고 먼저 출행낭쳤다고 하더라. 김태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고소함이 묻어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야.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박지훈 같은 놈은 이득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 서연을 노린 건 결국 서연 뒤에 있는 나. 이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는 ATM기를 노린 거지. 이제 ATM기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누구보다 빨리 도망쳤겠지. 하지만 민준아. 김태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서연이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어. 다음 단계는 아마 자기 명의 계좌들을 확인할 거야. 다 깔끔하게 처리했지? 걱정 마. 나는 자신감에 차말했다. 그녀가 빼돌린 돈 한 푼 모두 은행 친구에게 부탁해서 표시해뒀어. 그 돈을 건드리는 순간 금융감독원의 경보가 울릴 거야. 그때는 단순히 이혼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자금 세탁 및 금융범죄 혐의로 넘어가는 거지. 대단하다, 민준아. 김태훈이 감탄했다. 하지만 그런 여자한테는 독한 수를 써야 해. 네가 너무 물렸기 때문에 그녀가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나는 침묵했다. 그렇다. 물렸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지난 8년 결혼 생활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나와 서연은 대학교 동창이었다. 그때의 그녀는 청순하고 착했다. 길가의 떠돌이 고양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내가 좋아하는 셔츠를 사주기 위해 일주일치 생활비를 아끼기도 했다. 나는 내가 천사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필사적으로 일하고 노력하며 사업을 일으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그녀에게 주고 싶었다. 회사 상장날 나는 가장 먼저 주식 대부분을 그녀에 놓았다. 회사 상장날 나는 가장 먼저 주식 대부분을 그녀에 놓았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희생 위해서였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는 것을. 특히 돈과 욕망에 부식되면 더욱 그렇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내가 입는 옷이 촌스럽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렸으며 일밖에 모르는 무능한 남자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각종 명품 매장과 고급 회원제 클럽을 전전하며 허영심 가득한 사륙의 명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여자의 정상적인 소비 욕구라고 생각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외도를 발견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단 한 번도 강민준이라는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강민준의 돈이었다. 민준아, 무슨 생각해? 김태훈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냥 지난 8년이 한바탕 꿈 같다고 생각했어. 꿈에서 깨어나면 된 거지. 꿈에서 깨어났으니 됐어. 김태훈이 위로했다. 다음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냥 이렇게 끝낼 거야? 아니, 내 눈빛이 다시 단호해졌다. 내가 그녀에게 준 모든 것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모두 토해내게 할 거야. 그녀 부모님 쪽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야? 김태훈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서연의 부모님 또한 극도로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사람들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은 온갖 명목으로 나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사소한 일상 경비부터 서연의 남동생 준수의 집과 차를 사주고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는 일까지 거의 모든 것을 내가 도맡아 해결했다.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서연에게 나를 부추겨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하기도 했다. 이번에 서연이 이렇게 대놓고 재산을 빼돌린 것도 그녀의 부모님과 그 무능한 남동생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걱정 마. 그들 중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내준 모든 것을 그들이 고스란히 돌려주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콩밥을 먹게 될 테니까. 김태훈과의 전화를 끊고 나는 다른 감시 화면을 열었다. 서연이 시내 중심가에 가지고 있는 고급 아파트였다. 그녀와 박지훈이 가장 자주 미래하던 장소였다. 이 아파트는 서연이 자신의 절친이 급전이 필요해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녀 명의로 등록해 준 것이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이것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함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화면 속 서연은 분노한 사자처럼 거실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부수고 있었다. 크리스탈 꽃병, 장식품들, 심지어 그녀가 가장 아끼던 한정판 오디오까지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이 났다. 박지우는 소파 구석에 웅크려 앉아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이 무능한 자식, 넌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야. 서연은 쿠션을 집어 박지훈에게 힘껏 던졌다. 달콤한 말 몇 마디 하는 건 말고는 뭘 할 줄 알아? 중요한 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내가 널 왜 먹여 살렸어? 박지훈은 움찔하며 말했다. 서연 씨, 화내지 마요. 화내면 몸만 상해. 이건 나를 탓할 수 없어. 강민준 그 자식이 너무 음흉한 거지. 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난 몰라. 서연이 소리쳤다. 나는 내일 당장 그 고급 별장에 들어가 살 거야.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내. 강민준이 카드를 풀게 하든 네가 직접 돈을 구하든 해. 안 그러면 우린 끝이야. 박지훈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비웃으며 감시 화면을 껐다. 끝이라니, 한서연. 너의 진짜 끝은 아직 멀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은행장님, 강민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시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님. 아이고, 오늘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김은행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시중은행의 지점장으로 나와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김은행장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 대표님의 일이라면 제 일과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 아내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한동철 씨, 김미영 씨, 그리고 남동생 한준수 명의의 모든 은행 카드 자금, 흐름과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인 줄 알지만 워낙 큰 일이라 김은행장님께서 편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은행에는 타인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규정은 죽어 있고 사람은 살아있다. 특히 절대적인 이익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강 대표님, 난처하게 만드시네요. 김은행장이 목소리를 길게 늘렸다. 다음 달 저희 회사에서 억 단위의 자금을 단기 운용할 은행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 카드를 꺼냈다. 강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김은행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열정적으로 바뀌었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늦어도 30분 안에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대표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경로의 보안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럼 김은행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쉬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서연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하우스와 은행에서 연이어 거절당한 그녀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 명의의 자산들을 건드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신호였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김태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어떤 계절을 건드렸어.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전부 다 김태훈이 말했다. 어머니 김미영 씨 계좌에서 과일산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는데 송금하자마자 자금 세탁 방지 경고가 울렸어. 지금 은행에서는 규정대로 그 모녀 명의의 모든 연관 계좌를 동결시키고 자료를 경제범죄수사대에 보고했어. 좋아. 내 입가에 드디어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이 거대한 그물은 내가 석 달 내내 곰들여 짠 것이었다. 나는 나의 인맥을 이용해 미리 은행과 금림감독원에 연락을 취해두었다. 나는 피해자 신분으로 서연이 결혼 기간 중 거액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한 초기 증거를 제공했고 재산 감시를 신청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자금 이동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올리도록 설전의 경고를 서연과 그녀의 가족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른 채 내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옮기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모든 자금 흐름이 명확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쯤 서연이랑 그녀 엄마는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야. 김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엔 지금쯤 집에서 난리를 치고 있거나 네 집으로 가는 길일 거야. 그럼 오라고 해.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마침 내가 그들에게 줄 큰 선물이 하나 더 있거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아파트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 급하고 거친 벨 소리는 누구인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게 만들었다. 나는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김미영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가득했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강민준 이 망할 자식아. 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문이 열리자마자 김미영이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서 김미영의 몸싸움을 가볍게 피했다. 그녀는 허공을 휘젓다 몇 걸음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그 모습은 극도로 초라했다. 아주머니, 말로 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들어오는 길을 막으며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말로 해? 김미영이 몸의 균형을 잡고는 삼백안으로 나를 노려보며 침을 튀겼다. 네가 우리 집 돈을 다 동결시켜 놓고 우리한테 말로 하라고? 강민준,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 당장 돈 풀어놓지 않으면
네 집 문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우리 집 돈이라니? 나는 그녀의 흑백을 전도하는 날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아주머니, 혹시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 돈 중에 아주머니가 힘들게 번 돈이 한 푼이라도 있어요. 전부 다 나에게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녀 뒤에 서 있던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 또한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김미영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만해. 내가 왜 그만해. 김미영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강민준 그 자식이 오늘날 이만큼 성공한 게 누구 덕인데? 우리 서연이가 남편 복이 없었으면 이 자식이 회사를 차리고 큰 집에 살 수 있었겠어?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우리를 버리려고 해? 내가 경고하는데 어림도 없어. 이 터무니없는 말들을 들으며 나는 화를 낼 기억조차 없었다. 그저 두 마리의 추악한 원숭이가 난리치는 것을 보듯 차갑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 말했어요? 나는 그들의 욕설이 잠시 멎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 말했으면 돌아가세요. 여기서는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순히 갈 줄 알아? 김미영은 내 집 문 앞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드러눕기 시작했다. 오늘 네가 우리 돈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갈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강민준, 네가 어떻게 힘없는 모녀를 괴롭히는지 똑똑히 보게 할 거야.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그녀는 울면서 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금세곡도에 사는 다른 주민들의 주의를 끌었다. 서연의 얼굴은 핏기 없는 붉은색이 되었다. 그녀는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김미영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의 손에 뿌리쳐졌다. 엄마, 이러지 마. 내가 왜 이러면 안 돼? 김미영이 당당하게 소리쳤다. 나는 우리 한씨, 집안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거야. 나는 이 소동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마음속에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무례한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보다 더 인정사정 없이 구는 것이다. 나는 바닥에 앉아있는 김미영에게 신경 쓰지 않고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서연, 우리 부부로 8년간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김미영의 울음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지금 당장 네 엄마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후회할 기회조차 없을 거야. 서연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내 눈빛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과 절망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냉혹함이었다. 그러나 그녀 옆에 김미영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심하게 소란을 피웠다. 아이고, 여러분, 다들 와서 보세요. 이 파렴치한 인간이 사람을 협박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겠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무례한들을 상대하며 나는 결국 마지막 인내심을 잃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까? 제 집 문 앞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제 정상적인 생활과 아파트의 평온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와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이리리에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합니다. 제 집 문 앞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고 저에게 신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바닥에 주저앉은 김미영을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소란 피우는 걸 좋아하시죠? 오늘 제가 아주머니가 실컷 소란 피우게 해드릴게요. 누가 더 취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김미영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경비원과 경찰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원래 소란스럽던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웃들도 이 광경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들여 문을 닫았다. 김미영은 제복을 입은 표정 없는 두 명의 경찰관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평생 자기 구역에서만 횡포를 부려왔던 터라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평생 자기 구역에서만 횡포를 부려왔던 터라 이런 상황은 피우고 억지를 부린 것은 내가 서연을 피우고 억지를 부린 것은 내가 서연을 피우고 억지를 부린 것은 경찰관님, 이 사람들입니다. 나는 문 앞에 모녀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사실을 진술했다. 이 두 분이 제 집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드러누우며 저에게 언어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과정을 녹화해 두었습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은 나를 쳐다보고 바닥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한 김미영과 새하얗게 질린 서연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입니까? 다들 일어나서 얘기합시다. 경찰관의 어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김미영은 벌벌 떨며 바닥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경찰관님, 저 자식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저 자식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저 자식이 우리한테 돈을 빚졌어요. 돈을 빚졌다고요? 경찰관이 나를 향해 물었다. 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화한 영상과 김태훈이 보내준 수십 장짜리 서연과 그 가족들이 지난 몇 년간 나에게서 가져간 돈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경찰관에게 모두 보여주었다. 경찰관님, 이들은 제 전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에 이혼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빚진 돈은 사실 제가 결혼 전으로 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총 가치는 2억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발견했기에 관련 계좌를 동결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제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나는 말하면서 내역서의 핵심 부분을 확대하여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건 2018년에 제가 그녀의 남동생 한준수를 위해 전에 현금으로 구매해줄 신혼집으로 3억 원 상단입니다. 이건 2020년에 그녀의 어머니 김미영 씨가 병원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가져간 1억 원인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녀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증여의 대부분은 서면 합의서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제가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 명의로 동결된 자금은 은행과 경제범죄수사대의 합동 조치이며 그들의 계좌에 거액의 불법 자금 흐름, 즉 속친 자금 세탁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이 따질 일이 있다면 은행에 가야지. 저를 괴롭힐 일이 있다면 내 말은 조리정연하고 논리적이었다. 경찰관은 내 말을 들으면서 휴대폰 속 증거들을 훑어보았고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반면 서영과 김미영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모든 장부를 깨끗하게 기록해두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 피 묻은 칼을 들이밀지 마. 김미영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그 돈은 다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네가 자진해서 준 거라고. 자발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마 아주머니가 결정할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경찰관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장 떠나고 저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소란죄로 그들을 정식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경찰관은 내 진술을 듣고 서연 모녀를 향해 돌아서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습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이분께 사과하고 여기를 떠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가 저 자식한테 사과하라고? 김미영이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겁니다. 다른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말은 낙타 등의 짐을 얻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김미영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리 무지해도 경찰서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서연의 입술은 이미 자신이 깨물어 티가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수치심과 분노로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찰관들의 시선 아래 그녀는 마침내 이빨 사이로 몇 마디 말을 쥐어짜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옆에 있던 김미영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크게, 밥 안 먹었어? 경찰관은 그들의 태도에 분명 불만족스러워했다. 서연의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굳세게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죽일 듯 노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한 징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머니도요. 나는 김미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미영은 온몸을 떨더니 결국 마지못해 흐느끼며 불분명하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다. 됐습니다. 사과했으니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다음번에는 구두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경찰관이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서연 모녀는 이웃들의 은근한 비난의 시선 속에서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한바탕 소동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나는 경찰관과 경비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층에 급히 사라지는 두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한서연, 지금쯤 날 몹시 미워하겠지? 괜찮아. 더 미워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준아, 김은행장님 쪽에서 결과가 나왔어. 메일 이미 네 메일함으로 보냈으니 확인해봐. 깜짝 놀랄 거야. 나는 마음이 움직여 즉시 컴퓨터를 켜고 암호화된 메일을 열었다. 첨부 파일에는 수십 장의 은행거래 내역서와 자산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서연과 그녀의 부모 계좌 정보는 건너뛰었다. 그것들은 이미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녀의 남동생 한준수의 계좌 보고서를 열었다. 보고서에 적힌 일련의 숫자와 자금 흐름을 확인했을 때 내 동공은 급격히 수축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모든 것에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빼돌린 자산은 내가 이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가장 큰 금액은 그녀 자신이나 부모님 명의가 아닌 그 무능한 남동생 한준수의 계좌에 들어있었다. 무려 3억여 원. 이 돈은 일주일 전 한준수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 투자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계좌의 명의는 내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박지훈으로 버젓이 쓰여 있었다. 나는 순간 깨달았다. 서연과 박지훈은 처음부터 나에게 이혼 재산 분할 같은 온정적인 방법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개미가 집을 털 듯 내 회사를 털어먹고 도주할 계획이었다. 별장을 사는 것은 나를 속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간 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내가 미리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들은 이미 해외의 어느 섬에서 희희낙낙하며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내 가슴에서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다. 정말 대단하군. 한서연, 박지훈. 너희는 내 돈을 빼앗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어. 나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줄일 듯 노려보며 섬뜩한 한기를 뿜어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훈아, 나 좀 도와줘.
내 목소리는 극심한 분노로 인해 약간 쉬어 있었다. 당장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해. 나는 한서연, 한동철, 김미영, 한준수, 그리고 박지훈까지 고소할 거야. 죄명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야. 이번에는 그들이 삼킨 돈을 모두 토해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할 거야. 전화 너머의 김태우는 내 살기 어린 말을 듣고도 나를 진정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내가 기다리던 말이 바로 그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숙명의 상대를 만난 듯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인간성이 없는 이런 늑대 같은 놈들을 상대하는데 어떤 망설임이나 부드러움도 자신에게 잔인한 짓이야. 걱정 마. 증거는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김태훈의 목소리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냉정해졌다. 한서연은 자신의 가족과 공모하여 네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가 네 회사의 대주주이자 재무이사라는 직위를 이용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개인 및 관련 계좌로 빼돌렸어. 그 금액이 사명억 원에 달해 거액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돼. 그리고 박지우는 이 자금의 최종 수혜자이자 기획자로서 공동범죄가 성립되지. 업무상 횡령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해. 거기에 사기죄까지 더하면 10년 이상 감옥살이는 피할 수 없을 거야. 김태훈의 말 한마디는 마치 못을 박듯 서연과 박지훈의 미래를 감옥의 벽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부모님과 남동생 말이야. 김태훈이 계속 말했다. 공범이자 불법 자금의 소유자로서 그들 또한 법망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설령 마지막에 그렇게 징형을 받지 않더라도 조사, 구류, 재판이라는 과정만으로도 그들은 뼈저린 고통을 겪으며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나는 그들이 뼈저린 고통을 겪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해. 알겠어? 김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두 글자로 대답했다. 알았어. 나는 그가 내 뜻을 이해했음을 알았다. 지금 당장 고소 자료를 준비할게. 오늘 밤까지 모든 서류를 경제범죄수사대에 제출하도록 할 테니 내 소식을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다. 팽팽하게 긴장했던 신경이 드디어 조금 풀렸다. 눈을 감자 지난 8년간의 순간들이 통제할 수 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도서관 햇살 아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첫 데이트 때 나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월세조차 내기 어려웠을 때 그녀는 한 달 내내 나와 라면을 먹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회사 상장날 나는 축하 파티에서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대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 그녀가 처음으로 내가 사준 가방이 충분히 명품이 아니라고 불평했을 때일까? 그녀가 처음으로 내가 유럽 여행에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렸을 때일까? 아니면 그녀가 처음으로 박지훈 품에 안겨 나를 돈밖에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욕했을 때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기억 속의 순백의 소녀가 욕망에 물들어 가장 추악한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그녀의 타락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던 것이다.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애목되어 심사. 아마 이런 느낌일 것이다. 동시에 내 아파트에서 초라하게 도망친 서연 모녀는 택시 안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내가 진작에 강민준 그 자식 믿을 놈 못 된다고 했잖아.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잘 됐네.
돈 다 동결되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김미영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에 섞인 원망과 비난은 전혀 줄지 않았다. 닥쳐. 서연이 드디어 폭발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처음엔 누가 내 귀에 대고 강민준 돈은 우리 집 돈이라고 안 가지면 손해라고 했어? 누가 나보고 돈 빼돌리라고 부추겼어? 이제 일이 터지니까 책임을 다 나한테 떠넘기네. 김미영은 딸의 고함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더 심하게 드러눕기 시작했다. 하, 이 배은망덕한 계집애. 내가 힘들게 너를 키워서 네가 나를 부양하고 내가 좀 덕 좀 볼까 했더니 이제 좀 컸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해? 네 그 무능한 남동생 때문에 내가 강민준 그 자식한테 이렇게 비굴하게 빌어야 알겠어? 그만해. 서연은 귀를 막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 어머니와 이런 문제로 다툴 마음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돈. 그 4명억 원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리더니 마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는 듯 즉시 휴대폰을 꺼내 남동생 한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전화 너머에서는 준수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나. 일은 아침부터 왜 그래? 준수야, 너 당장 네 카드에 있는 돈 아직 있는지 확인해봐. 서연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날카로웠다. 돈? 무슨 돈? 준수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했다. 그거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너한테 옮기라고 했던 그 돈. 네 카드 지금 쓸 수 있어? 그거요? 준수는 하품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돈은 진작에 옮겼죠. 누나가 옮기라고 했잖아요. 지훈이 형이 무슨 해외 사모펀드인데 수익률이 엄청 높다고. 좀 지나면 2배가 될 거라고 했어요. 돈 벌면 새 페라리도 사준다고 했고요. 뭐라고? 사연의 피가 이 순간 거의 굳어버렸다. 옮겼다고? 네, 옮겼어요. 전화 너머의 준수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듯한 어조였다. 지훈이 형이 일 처리하는 건 누나도 안심하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바로 입금해야만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누나의 방해될까봐 전화 끊자마자 돈을 바로 송금했어요. 왜요,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인 듯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조수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준수와의 전화를 끊고 힘을 주느라 하얗게 찔린 손가락으로 박지훈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씨, 어디 있어요? 내 동생이 돈 다 옮겼다고 하는데 어디로 옮긴 거예요? 빨리 답장해줘요. 큰일 났어요. 강민준이 우리 카드 다 동결시켰어요. 지훈 씨, 말 좀 해봐요.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도 저쪽에서는 마치 깊은 바다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공포가 덩굴처럼 그녀의 심장을 꽉 쥐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사연 씨, 왜 그래요? 전화 너머에서 박지훈의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방해받은 듯한 나른함까지 섞여 있었다. 이 목소리를 듣자 사연의 목까지 차올랐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다. 지훈 씨,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메시지 보내도 왜 답장을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름기가 섞여 있었다. 방금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라 휴대폰을 못 봤어요. 박지훈의 설명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들렸다. 왜 그래요, 자기?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강민준 그 망할 자식이 우리가 재산 빼돌린 거 어떻게 알았는지 나랑 엄마 명의의 모든 은행 카드를 동결시켜버렸어요.
우리 지금 한 푼도 못 꺼내요. 뭐라고요? 박지훈의 목소리도 놀란 듯 들렸다. 그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당신 일 처리하는 거 항상 조심하지 않았나? 나도 몰라요. 그 자식 오늘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경찰까지 불러서 나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고소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서연은 말을 할수록 더 무서워졌다. 지훈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 3억여 원, 그 돈 단기 투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뺄 수 있어요? 우리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요.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바로 이 몇 초간의 침묵이 서연의 마음을 다시 심해로 가라앉혔다. 자기, 일단 진정해. 박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그 다정함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냉기가 더해져 있었다. 그 돈은 분명히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된 건데 알다시피 이런 수준의 투자는 낙업 기간이 있어서 당장 빼고 싶다고 해서 바로 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얼마나 걸려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건 단정하기 어려워. 박지훈의 어조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빠르면 서너 달, 길면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 1년에서 2년이라고요. 서연이 소리쳤다. 1년에서 2년 기다리면 우리는 강민준한테 잡혀서 이미 교도소에 있을 거예요. 박지훈, 당신 지금 당장 그 돈 돌려줘요.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서연 씨, 진정해요. 박지훈의 목소리에 드디어 짜증이 섞였다. 내가 안 그러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미약하면 원금까지 다 날아가.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협박해? 서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남자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박지훈, 똑바로 말해봐. 처음에 나한테 이 돈은 절대 안전하고 언제든 꺼낼 수 있다고 약속했던 건 당신이잖아. 내 동생을 속여서 당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한 것도 당신이잖아. 이제 일이 터지니까 못 뺀다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한기가 치솟았다.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성되었다. 당신 설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당신 설마 처음부터 나랑 함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은 그냥 내 돈이 아니라 강민준의 돈을 원했던 거였어? 전화 너머는 다시 정적으로 가득했다. 이번에는 박지훈은 위장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연 씨,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강민주는 바보가 아니고 당신도 만만한 여자가 아니잖아. 이 게임은 원래 실력 대결이었어. 당신이 졌다면 그건 당신이 너무 멍청했던 탓이야. 알아서 잘해봐. 말을 마친 그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뚜뚜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통화 종료음을 들으며 서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졌다. 완전히 처참하게 졌다. 그녀는 자신이 덫을 놓는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은 다른 사람의 바둑판 위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민준을 배신했지만 다시 박지훈에게 배신당했다. 이리저리 계산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거대한 아이러니와 절망이 그녀를 완전히 짓눌렀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고 그녀는 몸에 힘이 풀려 택시고 그녀는 몸에 힘이 풀려 택시 튀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밤늦게 김태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모든 자료 준비 끝났어. 경제범죄수사대 쪽 내의 동기한테도 연락해뒀으니 그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사건을 접수할 거야. 지금 이리로 와. 고소 자료에 함께 서명해야 해. 알았어. 지금 갈게. 나는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꼼꼼히 맸다. 거울 속 남자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함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어떤 길은 일단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일단 상처를 주면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차를 몰아 김태훈의 법률사무소 아래로 갔다. 그는 이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주자. 우리는 나란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웅장하고 엄숙한 건물로 향했다. 건물 입구에는 빛나는 태극 문양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야경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금빛 글씨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라고 쓰여 있었다. 수사대 로비로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확 풍겨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침범할 수 없는 위험이 살아 있었다. 김태훈의 동기 정경이라는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두툼한 자료 뭉치를 보고는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다. 서연이 회사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무이사 자리에 앉았는지, 그녀가 어떻게 직위를 이용해 가족과 상간난 박지훈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을 한 단계 사유화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흐름도부터 모든 송금 내역이 담긴 은행거래 내역서, 그녀와 박지훈의 밀담이 담긴 채팅 기록 캡처, 그리고 박지훈이 돈을 받은 후 신속하게 자금을 해외 계좌로 옮긴 증거까지. 정경희는 매우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보았고 때때로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나와 김태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정경희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강민준 씨가 제공한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규명되었습니다. 한서연, 박지훈 등은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가 있으며 그 금액이 매우 불량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경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이 박지훈이라는 인물은 시스템에 그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박지훈이 아니라 조진우입니다. 몇 년 전 그는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이름을 바꾸고 각종 헬스장과 고급 회원제 클럽을 전전하며 전 부인 같은 허영심 많고 돈 많고 머리 단순한 여자들을 전문적으로 노려왔습니다. 정경희가 계속 말했다. 돈이 그의 손에 들어가면 즉시 수많은 소액 자금으로 분할되어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의 제3자 계좌를 통해 해외의 금융 규제가 느슨한 작은 나라들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추적해 갈 때쯤이면 돈은 이미 현금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그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돌려받을 희망은 매우 희박합니다. 물론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경희는 낙관적이지 않은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체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국제경제범죄는 저희에게 전문적인 협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가 지구상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를 찾아낼 겁니다.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이 결과를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럼 한서연과 그 가족들은요? 나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공동범죄입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정경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즉시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배 및 통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들이 신분증을 사용하기만 하면 호텔을 묵든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우리는 즉시 경보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 밤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멀리서 반짝이며 하늘을 기묘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김태훈이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다. 민준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는 내내 침묵하던 나를 위로했다. 돈은 그저 외부적인 것일 뿐. 네가 무사하면 됐어. 이번 일은 돈 주고 교훈을 산 셈 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내 목소리는 약간 흐릿했다. 태훈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 김태훈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네 운이 나빴던 거야. 최고 수준의 인간 쓰레기 조합을 만난 거지. 그럴지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가운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이어지는 며칠간 나는 평온하게 지냈다. 나는 자신에게 긴 휴가를 주었고 매일 책을 읽고 운동하거나 회사에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서연과 박지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부러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경찰의 능력을 믿었고 하늘의 그물이 성그러도 죄인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그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정한 결과를. 반대편에서 서연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연에 빠져 있었다. 박지훈에게 전화를 끊기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박지훈과 미래하던 아파트로 달려가 그를 찾아 따지려 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방과 문에 붙어있는 관리비, 독촉 고지서뿐이었다. 박지훈은 마치 징발이라도 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 3억억 원을 가지고 갔고 서연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함께 가져갔다. 모든 경제적 수단을 잃은 서연은 처음으로 돈 없는 삶의 맛을 보았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없었고 어머니 김미영과 무능한 남동생 한준수와 함께 자신이 한때 코웃음 쳤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옹기종기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 호의호식에 익숙했던 서연은 이런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제비집이나 해산 대신 김치와 밥뿐이었고 운전기사 대신 금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고 명품 가방은 없었고 남들의 비웃는 시선만 있었다. 엄청난 생활 수준의 격차는 그녀의 성격을 점점 더 난폭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똑같이 빈털터리가 된 가족들과 매일 사소한 일로 싸우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다. 한때 화목해 보였던 가족은 돈이라는 욕의 거울 앞에서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며 모두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김미영은 서연을 머리 없는 멍청한 년이라고 욕했다. 남자에게 속아온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서연은 김미영을 탐욕스러운 늙은이라고 욕했다. 그녀와 준수의 탐욕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준수는 두 여자가 모두 무능해서 남자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해 자신의 페라리까지 날아갔다고 욕했다. 집안은 매일 난장판이었고 잠시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이미 조용히 그들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한시 가족의 말다툼을 깨뜨렸다. 한준수가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열었다. 누구야? 이른 아침부터 잠도 못 자게 해.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얼굴에 떠오르던 짜증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표정 없는 경찰관 몇 명이 서 있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정경이었다. 그는 신분증과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영, 한동철, 김미영, 한준수. 당신들은 업무상 횡령 및사기 혐의로 현재 법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한씨 가족 4명은 수갑을 찬 채 그 낡은 아파트 건물에서 끌려 나올 때 모든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김미영은 여전히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경찰관의 날카로운 눈빛에 제압당했다. 결국 싸움해진 닭처럼 초라하게 경찰차에 실려갔다. 한준수는 겁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도 저랑 상관없어요. 다 누나가 시킨 거예요. 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평생을 소심하게 아무 주관 없이 살아왔던 한동철은 이때 더욱 잿빛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머리가 산발한 채 멍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수갑을 찬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경찰관이 미는 대로 무감각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경찰차에 실려 창문 너머로 주위 이웃들의 손가락질하는 기웃는 시선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찔린 듯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다. 언제였던가 그녀는 이 동네에서 날아간 금빛 봉황이었고, 언제였던가 그녀는 이 동네에서 날아간 금빛 봉황이었고, 모든 아주머니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남의 집 자식이었다. 엄청난 수치심이 그녀를 덮쳐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다. 나는 김태훈과의 전화 통화로 이 소식을 들었다. 민준아, 한씨 가족들 전부 구속됐어. 김태훈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 알았어. 내 마음도 똑같이 차분했다. 통쾌한 복수심도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박지우는? 나는 물었다. 그는 도망쳤어? 도망쳤어. 김태훈이 말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그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이미 위조 여권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도망갔더라. 그쪽은 우리와 범죄인인도 죄악이 없어서 체포하기가 매우 어렵대. 하지만 국제 수배령은 이미 내려졌으니 그는 평생 길거리 쥐처럼 여기저기 숨어 지낼 수밖에 없을 거야. 어쩌면 그를 직접 잡는 것보다 평생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벌일지도 몰라. 이어지는 일들은 길고 긴 사법 절차로 접어들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원고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나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회색 죄수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짧게 깎여 이마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화장으로 가려졌던 얼굴은 유난히 초췌해 보였고 눈가의 잔주름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법정에서보다 훨씬 더 평온해 보였다. 그녀가 피고인석에서 나를 보았을 때 그 죽은 듯 침울했던 눈빛에 드디어 일말의 파동이 일었다. 원망, 불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재판 내내 나는 그녀를 다시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을 진술했다. 김태훈이 산더미 같은 증거들을 법정에 제시했을 때 서연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한 가지 말만 반복했다. 다 박지훈이 나를 속인 거예요. 다 그가 시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이미 도주한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철저한 증거 앞에서 그런 변명은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서연은 주범으로서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를 병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박지훈, 즉 조진우는 도주했지만 그의 죄는 명백하게 확정되어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국제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 평생 추적 대상이 되었다. 한동철, 김미영, 한준수는 공범으로서 각각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려 판결 결과를 선고하던 그 순간 김미영은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한준수는 나는 감옥에 가기 싫다고 울부짖었다. 오직 서연만이 울지도 소란 피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들어 멀리 떨어진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고 오직 끝없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섰을 때 밖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김태훈이 다가와 물병을 건넸다. 끝났네. 그래, 끝났어. 나는 병뚜껑을 따고 고개를 젖혀 물을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몇 달간 타오르던 불꽃도 식는 듯했다.
8년간 지속된 결혼 생활, 3개월간 이어진 복수 계획이 이 순간 마침표를 찍었다. 내가 이겼을까? 나는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 피곤할 뿐이었다. 다음엔 뭐 할 생각이야? 김태훈이 물었다.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여행을 떠날 것 같아. 마음을 정리할 겸. 지난 일은 그냥 흘려보내야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는 영원히 남아 내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다. 서연이 나를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동의했다.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 완전히 썩어버린 관계에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교도소 접견실에서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나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아주 짧게 깎여 이마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유난히 초췌해 보였고 눈가의 잔주름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법정에서보다 훨씬 더 평온해 보였다.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는 매우 담담했다. 그녀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들을 섰다는 걸 알아.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이것은 내가 그녀의 입에서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이전처럼 형식적이거나 계산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항상 네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눈가는 붉어졌지만 넌 항상 일에 바빠서 나랑 함께할 시간이 없었고 네가 나한테 준 돈이나 명품들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준 게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게 네가 외도한 이유라는 거야?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아니야. 그녀는 다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저 내 허영심과 탐욕을 위한 변명일 뿐이었어. 박지훈이 나타났을 때 그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해줬어.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건 그저 설탕으로 포장된 독약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네 돈을 노리고 온 거였어. 나를 아주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걸 채워줬어. 그는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유혹했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내가 네 돈을 기꺼이 그에게 넘기게 한 거야.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는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는 말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아마 내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들은 판사님한테 가서 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수화기를 들고 이 만남을 끝내려 했다. 잠깐만. 그녀가 다급히 나를 붙잡았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부모님,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들은 정말 불쌍해. 우리 지난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량을 좀 줄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솟았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한서연,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럼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였을까? 나는 당신 가족들한테 흡혈귀처럼 피를 빨리고 결국 당신들이
외부인과 공모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되는 존재였을까? 당신이 나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럼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할 때 나를 용서할 생각은 해본 적 있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서연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나,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가련한 눈물 걷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들 각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건 당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야.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인연도 없어. 말을 마친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서서 접견실을 나섰다. 뒤에서 서연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한 달 후 나는 국내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혼자서 세계 여행을 떠났다. 나는 티베트에 가서 포탈라궁 앞에서 신안의 힘을 느꼈고 파리에 가서 생강변에서 석양이 강물에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 아래에서 화려한 오로라를 쫓았다. 나는 높은 산도 보았고 넓은 바다도 보았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천천히 그 불쾌했던 과거를 기억의 한 구석에 봉인했다. 여행 중 어느 날 김태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소식 하나 알려줄게. 김태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쾌감이 섞여 있었다. 박지훈이 캄보디아에서 잡혔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 어떻게 잡혔어? 얘기하자면 그 자식도 자업자득이야. 김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쪽에서 더 이상 속일 사람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댔고 사기쳐서 모은 돈을 다 탕진했대. 나중에 본전을 찾겠다고 현지 폭력조직 고수를 강도질하다가 그쪽한테 다리 부러지고 경찰서 문 앞에 버려졌대. 현지 경찰이 신원 확인하다가 우리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는 걸 알고 우리 대사관에 통보했어. 이 소식을 듣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악한 짓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어쩌면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찾아오지 않는 법은 없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훈이 계속 말했다. 한서연 가족들이 교도소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 특히 그 남동생 한준수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자라서 감옥에 간 후 고생을 못 견뎌 매일 소란을 피우다가 특별 관리를 받고 있대. 부모님도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들은 자초한 일이야. 내 목소리는 매우 담담했다. 그래. 김태훈이 한숨을 쉬었다. 진작 알았더라면 왜 그랬을까? 전화를 끊고 나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멀리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짠 내음을 실어왔다. 나는 문득 전례 없이 홀가분함을 느꼈다. 나를 묶어두고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나는 펜과 종이를 꺼내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다. 동정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내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와 같이 배신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은 없다고. 당신이 어둠에 삼켜졌을 때 포기하지 마라. 용감하게 걸어나가라.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해야만 가장 찬란한 새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후 내 여행은 끝났다. 나는 익숙한 도시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변한 듯했다. 나는 여행 중에 썼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판사에 넘겼다. 책이 출판된 후 뜻밖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보내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인생의 바닥에서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따뜻한 글들을 보며 나는 그 불쾌했던 경험이 어쩌면 그만의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 경험은 내게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보여주었고
또한 소중한 것을 더욱 아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많이 성장하게 해주었다. 어느 날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여인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강 대표님. 나는 뒤를 돌아 세월과 고생으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더듬다가 그녀가 김미영이라는 것을 겨우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만기 출소했지만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눈빛은 흐릿했다. 예전의 기세등등함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비비며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냥 대표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저랑 서연이 지금은 다 잘못을 알아요. 우리가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결국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세요. 말을 마친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용서하냐고? 아니,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여정이 남아 있었다. 내가 유일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마침내 소중한 것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 여행 중에 썼던 것이다.